페이지 수만 단순하게 적지 않고 자기 수양, 그 수양의 문제, 그쪽에서 그쪽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화제를 붙여서 보내드립니다. 후반부는 알키비아데스에서 자기 배려의 자기 인식으로의 한정, 플라톤 저서에서 두 격언의 각축, 눈의 은유, 시각의 원리와 신성의 교정, 대화의 결론, 정의의 배려, 알키비아데스의 진본성 문제와 플라톤주의와의 대화, 알키비아데스의 자기 배려와 청년의 정쟁이, 교육, 연애술과의 관계, 플라톤주의에서 자기 배려의 운명에 대한 알키비아데스의 대견, 플라톤주의의 역사. 여기 뭐 보면 이런 것까지 다 적어놨는데 강의실이 꽉 차가지고 사람 그 밑에 보시면 꼴리더 프랑스는 청중에게 이게 300명 들어가는 강의죠. 학부가 강의하던 주 강의실 외에 마이크 시스템을 통해 우리 육성이 전달되는 두 번째 강의실을 운영했다. 자리가 없어서 늦게 온 사람들은 옆 강의실에서 목소리만 거의 이 정도면 스타죠. 자, 103페이지를 보세요. 두 번째 쪽. 이 가운데 몇 가지 특성들은 후에 재발견되며 자기 배려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알키비아데스의 후반부가 다루었던 첫 번째 문제는 배려해야 할 자기는 무엇인가 다뤘죠. 후반부의 두 번째 문제는 이 배려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는 자기, 두 번째는 배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즉각적으로 주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배려해야 할 대상이 영혼이 크레스타이 크레시스에 입각해 포착하는 경우에서처럼 미묘하고 영호 의심스러운 방식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배려는 무엇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를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알키비아데스에서 세 번째로 그노티 세 아우토 그 자신을 알라라는 별도의 격언에 대한 언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즉 문제는 배려해야 할 이 자기, 해 아우톤이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탐구하는가입니다. 이제 너 자신을 알라의 세 번째 언급은 자기 자신을 돌보기, 소케페드 수아가 무엇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지 자문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너 자신을 알라는 현란하고 완벽하게 등장합니다. 즉 자기 배려는 자기 인식에 있어야 한다는 말.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자기 인식의 목적이 자기 배려일 수밖에 없다고 했고 지금은 자기 배려의 목적이 자기 인식이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자기 배려가 목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인식해갖고 자기 인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정확히 알수록 자기를 잘 배려할 수 있게 되고 잘 살고 타인도 잘 돌보거나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식과 자기 배려의 두 날개로 나누는데 자기 배려가 결국은 조금 더 궁극 목적. 사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게 자기 정확한 올바른 자기 인식 없이 제대로 자기 배려를 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배려 없는 자기 인식은 공허하고 자기 인식 없는 자기 배려는 맹목이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해당되는 게 데카르트라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자기 배려를 없애버리고 배제해버리고 자기 인식만 남겼는데 자기 인식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뭐 모든 문제까지는 아니고. 근데 일부분의 책임은 데카르트의 양적 사고방식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복잡한 문제죠. 왜냐하면 서양의 민주주의 사상의 토대는 데카르트가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데카르트 이전의 모든 시스템은 질적으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존재 구조가 있고 그 존재의 위계가 있어서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어요. 근데 데카르트가 나의
에고와 너의 에고의 차이를 질적으로 보지 않고 양적으로 보니까 차이가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 소설에 보면 중국인도 우리하고 똑같다고 나와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우월이거나 열등이거나 하여튼 질적 차이가 있는 거를 보고, 그래서 로크의 관용에 관한 편지나 통치론에 보면 로크가 데크라스보다 조금 나중에 그 관용에 관한 편지 진짜 훌륭한 책인데, 그 관용에 관한 편지에 보면 하느님의 뜻이 뭔지는 우리가 죽고 나면 하느님이 심판해 주시겠지만 살아있을 때는 알 수가 없다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 진리에 따라서. 그 자기 양심과 진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할 때 그거를 가로지르는 메타적인 층위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로크가. 사실은 제가 볼 때 로크가 17세기의 마르크스이자 니체입니다. 그래서 혁명을 정당화한 거죠. 왜냐하면 홉스가 하느님과 인간의 계약을 인간들 사이의 계약으로 바꿨는데, 인간들 사이의 계약으로 바꾸고 나니까 하느님과 인간의 계약은 변화 불가능한데 인간들 사이의 계약은 변화 가능하니까 왕을 뽑은 이유는 생명, 자유, 재산, 이 세 가지를 지키라고 줬는데, 왕이 우리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할 때 걔가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홉스는 누군가가 최종 결정권을 갖도록 하지 않으면 세상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왕이 좀 잘못했더라도 왕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한 건데, 로크가 왕이 계약을 어겼는데 왜 백성만 계속 계약을 지키라고 하냐. 그래서 로크의 사상은 맹자 사상하고 거의 똑같아요. 폭군을 쫓아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착취자를 쫓아냈다는 얘기는 들어도 왕을 쫓아냈다는 얘기는 못 들었네? 그게 역성혁명론이잖아. 그러니까 홉스는 하느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 무한순환에 빠져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한데 그 질서는 왕이 결정하도록 하자. 근데 왕이 틀리면 어떻게 하냐라고 물을 때, 왕이 맞아서 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누군가가 결정하도록 해놓지 않으면 결국 다 자기가 맞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고 엉망이 돼요. 그러니까 왕이 맞기 때문에 왕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왕이라고 해두면 편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게임의 규칙을 바꾼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못 바꾸잖아요. 섭리니까 그쪽 동네에서. 근데 인간과 결국 왕도 인간이니까 인간과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뭔지 알 수가 없으니 왕이 결정할 수밖에 없지. 근데 로크가 아니 왕이 잘못했는데도 백성은 계속 왕을 지켜야 된다? 왕의 말을 듣기로 한 목적이 전쟁을 방지하고 무질서를 방지하고 생명, 재산, 자유를 지켜달라는 건데 걔가 그걸 침해할 때 홉스는 계속 왕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었으면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었으면 지금 이렇게 보여도 이게 결국은 어떤 섭리가 역사하심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가는데 왕은 인간이니까 섭리형이 아니니까 그거 존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이 정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크에 와서야 서양 철학은 맹자의 혁명론에 도달한 거예요. 실제 중국이나 조선이 그렇게 혁명이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플라톤이나 피타고라스나 파르메이데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홉스의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홉스 전까지는
전부 이게 자연법칙으로 돼 있고 섭리로 돼 있기 때문에 자연법칙에 도전하는. 그러니까 토마스 민처 같은 사람은 루터가 귀족들한테 농민들을 죽여라라고 할 때 농민들 편에서 싸우다가 화형당해서 죽죠? 화형당하는 것 같은데? 그 농민들 편에서 싸우다 죽잖아. 그때 왜 그렇게 되냐면 루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섭리인데 농민들이 섭리를 어겼기 때문에 하느님이 심판하시는 건데 그 농민들 편에 서서 전쟁을 한다는 건 하느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행위. 그러니까 아예 정당화가 안 돼. 근데 홉스가 하느님과 인간의 계약을 인간과 인간, 왕과 백성의 계약으로 바꿔놓으니까 시민들의 계약으로 바꿔놓으니까 로크가 왕도 인간인데 왜 우리가 그거를 계약을 어겼는데 계속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크가 되게 중요한 사람 같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사람은 홉스예요. 홉스가 게임의 규칙을 섭리에서 계약으로 인간과 인간들 사이의 계약으로 바꿔놓지 않았으면 로크가 그걸 왜 지켜야 되란 말을 할 수가 없게 됐어. 근데 로크가 이렇게 됐을 때 관용론에서 아까 데카르트가 중국인 얘기했는데 홉스는 진짜 위대한 사람인 게 자기가 샤프스베리경의 그 뜻을 원래 의사로 들어갔다 가정교사가 됐다가 정치 고문이 돼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쫓겨갔을 때 그러니까 권력을 잃었을 때 관용론을 썼어. 그리고 나중에 다시 샤프스베리가 귀국해갖고 샤프스베리 백자 그 사람이 그 정치 그 권력을 실권을 장악하잖아요. 그때 자기가 샤프스베리의 잠은 어렸을 때 가정교사였고 아버지가 채용했는데 아들이 커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해서 엄청난 영향을 가졌는데도 관용론의 사상을 계속 주장했어. 자기가 약자일 때 관용에 대해서 말하는 쉬워요. 근데 자기가 강자가 됐을 때도 관용론의 주장을 계속 펼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홉스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관용론에서 그건 쫓겨났을 때 네덜란드에서 쓴 건데 그 책의 내용에 중국인뿐만 아니라 이교도 성공회니까 카톨릭, 이슬람까지도 자신들의 신앙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써요. 그건 그 당시에 거의 말도 안 되는 얘기 쓴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성서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가 하여튼 알 수 없지만 정확히 한 말이라고 기록돼 있잖아요.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길을 따르지 않고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네가 이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를 보거든 그 집 앞에 소금을 뿌려놓으면 내가 최후의 심판이 일어났을 때 그 집을 심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예수가 그렇게 직접 말했다고 성서에 보면 기록돼 있죠. 근데 거기서 무슨 관용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관용론은 저도 좋아하고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그리스도교 교리에서 도대체 관용론을 어떻게 정당화를 하지? 말이 안 되지 않나 이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표 책을 읽어보면 하느님의 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관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느님의 뜻을 정확히 안다고 모든 신학자와 모든 정치인과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진짜 하느님의 뜻인지 우리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심판해 줄 건데 그 전에 어떻게 하냐? 모른다. 그러니까 관용론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종업론의 전통에서 러셀이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는 나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죽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배려와 자기 인식에
두 날개로 나는데 데카르트가 인식만 남기고 배려를 날려서 지금 유럽 문화가 이렇게 된 것 같다는 식의 말은 안 하는데 읽다 보면 그런 뉘앙스로밖에 안 읽혀요. 이 구조가 니체의 1872년의 첫 번째 책 비극의 탄생의 구조하고 똑같아요. 1872년의 비극의 탄생의 구조와 주체 해석학의 구조와 1961년에 출간된 푸코의 첫 번째 책 광기의 역사의 논의 구조가 똑같아요. 처음에 자연스러웠는데 처음에 뭔가 괜찮았는데 자연스럽단 말 좀 처음에 뭔가 괜찮았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 이후로 다 망치고 있어. 그런데 그 처음에 그게 완전히 죽어버리면 완전히 죽지 않았어. 그 맥이 면면이 여변에 흐르고 있어. 그래서 이걸 오늘의 방식으로 우리가 재해석하면 더 괜찮은 세상이 돼. 그러니까 니체는 호메로스의 세계가 좋았는데 플라톤이 철학, 이론적 인식으로 이걸 한정해버려서 다 망쳤고 그리스도교가 플라톤주의의 대중화된 버전으로서 사필귀정의 이론을 더 확장시켰는데 제가 볼 때 사필귀정은 인간의 소망이 투사된 거짓말. 그래서 불행도 축구를 할 때 이기는 맛이 아니라 지는 맛. 불행도 받아들이는 맛. 이런 식으로 세계를 재해석하는 거죠. 그 니체도, 그러니까 푸코도 1961년에 광기 역사에서 잘 나갔는데 지금 이 주체 해석학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광기 역사의 연속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잘 되고 있었는데 데카르트가, 그러니까 서양은 소크라테스가 자기 인식과 자기 배려의 두 날개의 균형점을 찾는 식으로 중세, 르네상스까지 잘 이루어졌는데 르네상스 이후 특히 데카르트가 이걸 이성적 인식, 자기 인식만 남기고 자기 배려를 없애버렸다. 근데 오늘 그거를 이성의 지배를 광기의 복권, 사실은 이성의 지배에 대한 광기의 복권이라기보다 이성과 비이성, 이성과 광기의 이분법 자체의 실체론적 사고방식을 파괴하는 거죠. 핵심은 플라톤의 현대 버전이 니체의 플라톤이 이분법인데 푸코의 데카르트가 이분법인데 둘 다 이분법적 실체론이에요. 그래서 이분법적 실체론에서 밑에 있던 걸 위로 올리고 밑에 걸 밑으로 끌어내리면 이분법이 해결되냐, 이분법이 유지. 그래서 니체가 이분법을 뒤집는 이분법을 해서는 안 되고 그게 또 다른 플라톤주의, 데카르트주의로 가기 때문에 되면 안 되고 플라톤의 이분법이 세계를 보는 무한한 방법 중에 단 한 개. 데카르트의 합리성, 이런 이론 이성이, 수학적 이성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무한개의 관념 중에 단 한 개, 무한분의 1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니체주의는 플라톤주의를 부정하지 않고 무한분의 1로 인정해. 근데 플라톤주의는 1대1의 사상이기 때문에 무한분의 1이 되는 순간 플라톤주의의 보편성이 파괴되는 거죠. 데카르트주의도 인간 이성과 세계의 메카니컬, 기계론적 1대1에 있는 그대로의 재현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한분의 1이 되면 세계에 대한 기계론적 해석은 가능한 무한개 해석 중에 한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플라톤주의를 인정하고 n분의 1 혹은 무한분의 1로 놓듯이 또 데카르트 이론을 무한분의 1, n분의 1로 인정해줘. 근데 둘 다 보편성이 파괴되는 거죠. 결론, 보편성이 서양 문화의 그냥 특성이. 보편성은 보편적이죠. 플라톤 데카르트주의의 특성. 그냥 서양 문화는 보편성이 특성이고 보편성이 진짜 보편성이라고 믿는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의 자기 정당화 구조를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 그 서양 이성은 훌륭한데 보편적이지 않아.